시간이 미뤄진 게 꼭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민주당도 그 한 방을 찾기 위해서 지금 더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네.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청문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. 인사청문회.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지방선거. 어제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포기했어요. 그럴 줄 아셨어요? 여태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.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네. 이제 법사위가 너무 바빠가지고 뭐 그렇다라는 건데 뭐 법사위 바쁜 게 어제 오늘도 아닌 거고 사람을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그 탈당시켜가지고 사보임도 시키는데 왜 사람 못 바꿔요? 이거는 이제 오히려 울고 싶은데 이렇게 뺨때를 주는 식으로 박주민 의원이 오히려 명분을 찾아 나간 거 아닌가? 아니 뭐 그렇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. 아니, 그러니까요. 그걸 이제 좀 빠질 수 있는 명분을 혹시 찾은 그건 거구나. 아니에요? 경선이 지금 일정이 미뤄지면서 막 우여곡절이 많다 보니까 경선 일정이 미뤄지면서 본인의 국회의원직과 연계가 돼 버리잖아요, 날짜가. 아니 근데 그게 그렇죠. 근데 이기면은 네. 이기면 상관없는데. 그질 경우 그런 거에 질 경우에는 내놔야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제 빠진 게 아닌가. 근데 송영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긴 하고.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러면은 경선이 송영길, 김진애 두 분이 경선하는 예, 거죠. 송영길 전 대표 가능성이 높겠죠. 뭐 이제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예. 보면. 결국 이제 돌고 돌아서 도로 이제 송영길로 온 셈이니까 참 뭐 모르겠네요.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나 해야 될까.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. 어차피 모양도 구기고 욕도 좀 먹는데 후보도 못 돼버리면은 큰일인데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욕 먹더라도 고 맞는 건데 전반적인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다. 알겠습니다. 경기도 쪽으로 가보죠. 경기도는 이제 민주당 김동연, 국민의힘 김은혜 두 후보로 확정이 김김 대결이네요. 됐어요. 김김 대결이 됐어요. 어떻게 이쪽은 예상하세요? 경기도가 이제 제일 핫하다 이런 말씀은 뭐 여러 번 드렸고, 자, 경기도의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배국환인가 이분이 이제 전 기재부 2차관, 네. 기재부 2차관이면 뭐 의원급 이상으로도 보는데 말하자면 되게 거물이죠. 그러니까 성남을 이제 뺏길 수 없다, 사수해야 된다. 네. 성남시장 선거도 관심을 모을 것이고, 네. 김은혜 지역구가 성남 분당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여기도 그럼 재보궐선거가 치르게 돼 있단 말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경기, 성남 이렇게 해서 정말 핫하게 된 거예요. 총력전이 되게 된 건데, 네. 근데 자,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선거는 6월 1일 날 치른다는 겁니다. 네. 지금하고는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. 한 달인데? 예컨대 검수완박 인사청문회 이슈를 그때까지 끌고 가겠느냐. 그건 저는 아닐 걸로 보거든요. 하긴 우리 정치판에서는 한 달이면 1년이죠. 그러니까 한 5월 15일 이후에 그때 뭐가 있을 거냐. 그럼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한 일주일 이후부터의 한 20일 안의 상관.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동연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 뭐 검수완박 제가 하겠습니다. 뭐 이재명 지키겠습니다. 저는 본선 가면 그런 이야기 안 할 걸로 봐요. 오히려 김은혜 후보가 막 물어보겠죠. 네. 당신 뭐냐 거기에 대한 입장이. 그러면 저는 경제 전문가입니다.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겠죠. 지방선거는 취임 후를 봐라. 지금 예측 다 세워봤다. 15일부터 한 15일간이 어떤 식의 흐름이 갈 것인가, 그게 제일 중요하죠. 자, 30초 남았는데 이건 꼭 질문해야겠습니다. 김은혜 의원의 그 자리, 그 지역구에 안철수 위원장이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솔솔 들어요. 이런 건 거죠. 지금 경기도가 사실 좋지는 않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원래 이제 힘든 자리였으니까, 그러면은 성남에 안철수 위원장이 나가면은 그 성남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경기도 선거까지 업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.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지역구에 안랩이 있다면서요. 안랩 회사도 거기에 있고,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갔어요, 위원장이. 네. 안철수 위원장이 일부러 찾아가서 만났더라고요, 김은혜 의원을. 이게 드문 행보인데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이거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했지만은 안 위원장 본인의 뜻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.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보세요? 네, 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이야기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. 이쪽이든 저쪽이든. 그렇죠. 그래야지 이제 뭔가 라인업을 짜고 분위기를 전환시키고. 윤 실장님이 안 위원장이라면
나갑니까 안 나갑니까? 근데 모르겠습니다. 저라면 일대 제가 틀린 게 하도 많아가지고 아니 뭐 본인이라면 성리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데 이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일 건데 정말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. 아니면 아니 본인이라면 저라면 저는 안 나갈 것 같긴 한데 뭐 왜요? 모르겠네요.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이게 뭔가 이제 삐그러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모르겠습니다. 이건 정말로. 여기까지. 네,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CBS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.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365일 모두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. 장애인의 날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.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. 여보, 준이 장난감 자기가 치웠어? 아니, 자기가 한 거 아니야? 아버지, 준이 거는 준이가 싹 치웠습니다. 내 쓰레기는 내가 싹. 우리 가족 쓰레기는 우리가 싹. 우리 가게 쓰레기는 우리가 싹. 왜 해야 하냐고요? 내 쓰레기는 내가 싹 처리하는 게 당연하니까요. 발생제 처리 원칙. 우리가 먼저 싹 태웁니다. 환경특별시 인천. 저랑 같이 하실래요? 예, 새 정부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이죠. 네, 후보들 가운데 유독 자녀 특혜 의혹,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경우가 많아서 우리를 참 씁쓸하게 합니다. 그 부모 찬스 중에서도 논문 끼워주기 행태는 참 익숙한 사례예요. 다시 말해서 부모 논문에 기여도 안 한 자녀 이름을 그냥 실어주는 겁니다. 명백한 문제죠. 근데 이미 대학 사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틀 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연금을 1033건을 조사해봤더니 부모 논문에 이름을 올린 미성년 자녀가 총 82명. 그중에 아무리 봐도 의심스럽다고 해서 대학이 입학을 취소시킨 사례는 총 5명이었다는 겁니다. 미성년 자녀가 낀 경우만 해도 이렇게 많았어요. 그러면 대학 다니는 성년 자녀까지 조사를 했다면 그 수는 훨씬 높았겠죠. 자, 이 문제를 심층 취재한 탐사보도 매체 셜록의 박상규 기자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세요, 박 기자님. 예, 안녕하세요. 그 교육부가 며칠 전에 발표한 조사 결과 중에 몇 개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취재하셨다고요. 예. 저희가 일단은 교육부가 발표하기 전에 서울대 사례를 좀 조사해봤어요. 서울대 사례가 미성년자가 들어간 케이스가 약 60여 건이 있고 그중에 서울대 자체 조사에서 이건 부정이야, 명백한 부정이라고 판정받은 게 22건이었습니다. 그거를 좀 저희가 조사해봤는데 재밌는 것은 전부 다 이분들이 대부분 의대 교수였거나 아니면 그 자녀들이 또 다 100% 의대를 갔어요. 의전원 말씀하시는 거죠? 의대하고 의전원을 갔죠. 그런 케이스를 제가 조사를 해봤었어요. 아니 아빠 엄마가 교수인데 자식이 정말 그 학문에 뜻이 있어서 같이 연구했다. 이러면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어떤 경우가 기준이 된 겁니까? 부적절 사례? 예, 연구 부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통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. 기술적으로 기여를 했느냐, 아니면 정말 네가 학술적인 발전과 발견에 아주 큰 기여를 했느냐. 그러니까 연구 방법에 기여를 했거나 학술적 방법에 기여를 했다고 하면 논문 자체로 등재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. 근데 그 두 가지 사례에서 전혀 기여가 없고 뭐 엑셀 파일을 정리한다거나 뭐 그냥 뭐 번역했다거나 이 정도를 가지고 논문에 등재된다는 것은 약간 좀 과한 거죠. 공저자가 되긴 어렵죠. 그렇죠. 그런 경우들을 본 것이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취재하신 사례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죠. 뭐 실명을 쓰기는 어렵고 ABCD로 해보겠습니다. 그 대표적으로 좀 저희가 말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A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. 농업생명과학대 A 교수. 이분이 자녀가 이제 뭐 영유인 외고에 다녔었는데 자기 자녀하고 자기 또 그 자녀의 친구를 같이 동료 교수 논문에 등재를 부탁을 해요. 왜 동료 교수한테 부탁을 했냐? 이 교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. 자기가 내 논문에 넣으면 문제가 되니까 네 이름에 좀 넣어줘. 근데 동료 교수 논문에 이름을 넣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논문 책임자는 자기인데 그냥 네가 논문 책임자로 하고
내가 책임져 하면 좀 문제가 되니까 난 빠져. 난 빠지고 네가 좀 해줘. 네 이름 좀 빌려줘. 동료 교수 이름 빌려가지고 세상에. 자기 자녀와 자기 자녀 또 친구를 같이 넣어요.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. 예. 서울대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러면 이 부탁을 받은 B 교수가 문제가 되죠. 왜냐하면 이 논문 책임 저자는 자기니까 사실 자기는 이름만 빌려준 건데. 그러니까 박상규 기자가 쓴 논문인데 예. 박상규 기자는 빠지고 난 빠진 거죠. 그 박상규 교수는 빠지고 김현정 교수 이름으로 든 거예요. 예, 근데 아무것도 안 한. 징계를 하려고 되니까 김현정만 징계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런 경우가 벌어지는 겁니다. 기상천외하네요. 예. 기상천외하네. 또 어떤 자료? 그리고 또 이제 또 서울대 또 교수가 네. 자기 자녀하고 자기 자녀를 논문에 넣었는데 무려 3건의 논문을 넣었습니다. 그것도 뭐냐면 자기 또 학부 때 가르쳤던 학생이 나중에 서울대 교수가 됩니다. 예. 자기 제자가 교수가 됩니다. 예, 예, 예. 뭐 어떻게 보면 위계관계가 있는 거죠.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. 야, 네 논문에 좀 넣어줘. 내 딸 좀, 내 아들 좀 넣어줘. 그리고 또 한 명이 아니라 또 2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. 한 명 또 다른 동료 교수들한테 야, 너도 좀 넣어줘. 그래서 막 3건의 이름을 올려놓은 다음에 예. 이게 또 다 걸립니다. 나중에. 그래서 이 교수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야. 이게 나중에 내가 부녀 관계가 들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. 예. 그러면은 그 부탁을 받은 그 교수는 예. 안 한다고 하면 안 돼요. 나 못하겠다. 이렇게